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던 하루였습니다. 출근길, 퇴근길에 모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당분간 이렇게 계속 추울 거라고 하고 또 내일은 눈이 올 거란 예보도 있습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보기에도 정말 많이 추워 보이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습니다만 손, 귀, 코 그 끝이 다 아릴 만큼 춥습니다. 이 강한 바람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곳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붐빌 환승센터입니다. 하지만 강추위에 이 귀갓길을 서두르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길 시간에 맞춰서 시민들의 모습을 먼저 담아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모습 두터운 겉옷에 몸을 한껏 웅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퇴근길도 퇴근길이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출근길 모습 먼저 윤정주 기자의 보도로 보겠습니다. 핫팩을 양손에 꼭 쥐고 목도리로 얼굴까지 감싸봐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립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예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지만 세겹이요. 속에 런닝 두꺼운 기모 티 입고 기모 티셔츠 그리고 위에 이거 입고 이 모자를 잘 안 쓰는데 너무 사자 같아가지고 안 쓰는데 모자를 썼어요. 강추위를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코에 찬 공기가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배까지 시린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얼마나 춥냐고요?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기상청의 눈 예보와 달리 밤사이 폭설이 없었지만 추위 탓에 길 곳곳이 얼어붙어 더욱 조심스러운 출근길이었습니다.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긴 한데 멀리서 보면 조금씩 반짝반짝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또 버스 타러.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 출근길도 또 걱정입니다. 눈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대부분 그리고 충청 북부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과 충청 등 이 중부 지방엔 최고 8cm의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엔 오늘보다 한 2, 3도가량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낮은 기온이라서 좀 춥겠고요. 또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잠시 기온이 소폭 오릅니다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일요일엔 최저 영하 10도 아래로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처럼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 강추위가 월요일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포근했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영탁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의 기온을 그려봤습니다. 11월 20일엔 2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하루 동안 16도나 떨어졌습니다. 2010년 한파경보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교하면 10도 안팎의 차이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다가도 하루 만에 계절이 바뀌는, 그러니까 3일 춥고 4일은 포근한 전통적인 사만사온이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5km 상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하순의 기압 배치입니다. 붉은색 고기압엔 따뜻한 바람이, 파란색 저기압엔 찬 바람이 부는데요. 찬 공기가 시베리아에서 막혀 있고 한반도는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기압계가 돌변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두 거대한 고기압 사이에 차가운 저기압이 껴 있습니다. 옴싹달싹 못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찬바람이 우리나라로 직배송되는 겁니다. 원인은 북극의 온도입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엔 제트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북극 한파를 가두는 에어커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축 처지는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더 강하고 길게 찾아오는 강추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같은 한냉질환에 걸리지 않게 두꺼운 옷 등은 필수고요.
계량기 동파 사고도 많으니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동파 지수를 확인하고 두꺼운 옷으로 감싸놓는 것도 좋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 연탄이나 등유로 지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연탄 난로에 의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붕엔 부직포를 얼기설기 덧댔고 벽 사이 뚫린 굴뚝에는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주민 400여 명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주민들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유, 추워. 얼른 좀 일로 들어보셔도 연탄 냄새나.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쭈크지. 돌면 안 되잖아. 기름 없어서.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아껴야지. 올해 크게 오른 등유값 때문에 선뜻 보일러를 켜기도 어렵습니다. 옷 몇 겹 입으신 거예요? 몇 겹이라고 이거 봐. 속에 내복 입고 이거 입고 또 조끼 입고 이렇게 입었어. 그나마 의지하는 건 연탄 난로입니다. 매일 연탄불을 떼고 자지만 연기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유난히 추운 곳 또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9년째 사는 한세창 씨 집. 방문이 떨어져 이불로 막아뒀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이게 방이 다 뜨거운 열기가 다 그냥 나가버려요. 한 2달 동안 추워서 덜덜 떨면서 잤어요. 혹독한 추위에 서로가 안 보이면 걱정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경을 안 쓰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몰라. 떨어진 기온만큼 이웃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해드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JTBC가 취재한 결과 당시 국토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통계를 근거로 집값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통계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부실 통계 의혹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시기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들 실무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국토부 윗선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까지 개입했는지 등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통계조사 의혹 관련한 감사를 7주 더 연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통계를 조작, 왜곡한다는 것은 정책이 옳았음을 강변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기조에 충실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감사원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통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민감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재작년 가계소득 조사 방식을 개편하면서 통계청이 낸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비중이 14.8%로 돼 있습니다. 이전 통계 방식대로 산출하면 18.2%인데 3.4%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소득 상위 20%인 1분위와 하위 20% 5분위 간의 빈부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도 좋아졌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5배 이상이지만 바뀐 방식에선 4배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입맛대로 유리하게 통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방식을 바꾼 계기는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진 통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접 조사를 가계부 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각각 조사하던 소득과 지출을 합쳤습니다. 이렇게 바뀐 조사 방식에선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민감했던 건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집값 안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땐 청와대나 통계청장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조사가 좀 더 정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포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들은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소득 5분위 개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그러면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최수연 기자 그리고 경제산업부의 우원석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게 현재 감사원의 판단이잖아요. 현재 감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집값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소득과 고용 통계 관련해서는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국가의 기초 통계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감사원도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는 이제 현실을 보는 객관적인 틀인데 그게 만약 조작됐다면 기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최수영 기자 보면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값 통계가 만약 조작됐다면요. 어디가 윗선인가요? 그거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실무진의 차원이 아니라 부처나 기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이번 감사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감사가 청와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권의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위자가 다양하고 기관뿐만이 아니라 부처, 그 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고 또 조작의 정황이 상당히 혼탁하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권 고위 관계자가 조작 정황이 혼탁하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아직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조작의 지시 정황이 있는 메시지나 녹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구두나 전화로 다소 복잡한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메시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나 또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오갔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조사 수치가 아닌 다른 수치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 됐었고요.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서 감사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산업부 우원석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고용 통계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통계청장까지 바뀌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내놓는 가계 동향 조사가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예. 2018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빈부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왔죠.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대목이었는데요. 이 조사가 나온 뒤 닷새 만에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신욱 선임연구원이 새 통계청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나쁘게 나와서 그 방법이 틀렸다고 기존 청장이 경질되고 방법을 바꾸자. 제 기억으로는 강신욱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취임 전에 통계청의 소득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그런 보고서, 이른바 강신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물이죠. 예. 강 청장 취임 이후에는 통계조사 방식이 변경됐고 이후엔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통계상 빈부격차가 다소 축소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방식이 아니라 앞서 최수연 기자 얘기를 들으면은 임으로 그러니까 통계 방식을 변경한 게 아니라 숫자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방식을 왜곡해서 방식을 변경했을 가능성, 그걸 감사원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은 당시에도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 국내 집값
통계조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다고 평가받는 게 KB국민은행이 내놓는 KB 시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당시에 봤더니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크게 올랐던 거죠. 대신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집값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대출을 더 받으려고 KB 시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 사실상 KB 시세에 좀 약간 거품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KB 시세가 부풀려진 게 아니라 실제보다 집값을 너무 덜 오른 걸로 집계한 감정원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부동산원의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서 최수영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왜곡과 조작 정황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장롱에서 3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된 바 있었죠. 당시 노 의원은 조의금과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중에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후원금으로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집 장롱에서 나온 5만 원권 뭉치들입니다. 곧 검찰 수사팀이 돈다발을 모아놓고 세기 시작합니다. 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사진을 직접 공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과 2017년 조의금, 또 2020년 출판 기념회 후원금을 봉투에 담아둔 건데 검찰이 일부러 돈을 쌓아놓고 불법 자금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친지들이 모아주신 이 십시일반의 마음에 대해서 순식간에 검은 돈뭉치, 돈다발로 둔갑시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현금은 3억 4천만 원가량으로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도 여러 개 섞여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일반인들은 좀처럼 만져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의금과 후원금이었다는 노 의원의 해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0년 후원금까지 모아뒀다는 노 의원의 해명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2021년 은행 띠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의원은 집에서 나온 현금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6천만 원의 뇌물 혐의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형 국제회의에 참가한 아랍에미리트 정부 측 인사가 우리나라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인사는 현재 출국이 금지됐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처하자는 취지의 국제회의로 27개국에서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보건부 장관을 수행하던 현지인 비서 A씨가 한국인 여성 스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행사를 마치며 기념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겁니다. 행사를 담당한 질병관리청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지침에 따라 사건 당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현재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A씨는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입니다. 취재진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제를 이틀 앞두고 오늘 참사 현장 근처에 다시 분향소가 생겼습니다. 참사 직후 정부 합동 분향소엔 국화꽃만 있었지만 유족이 직접 꾸린 오늘 분향소엔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이 젊은 아이의 죽음을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비워져 있던 공간이 하나둘 그리운 얼굴로 채워지고 엄마는 국화꽃을 손에 쥔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사 현장까지 500m, 걸어서 7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날 그곳에 있던 누군가의 가족과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고 50일이 다 돼서야 사진으로 마주한 얼굴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이라는 데를 50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숨이 안 쉬어졌는데도 그래도 이태원 1번 출구역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되게 잘못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죄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정부 합동분향소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유족들이 꾸린 이 분향소에는 희생자 158명 가운데 유족이 동의한 76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였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젯밤 서울의 한 숙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생존자였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아왔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서울의 한 숙소 객실에서 고교생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30분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고 경찰이 근처를 수색하다 찾았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함께 축제에 갔던 친구 2명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군은 그 뒤 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일주일에 2번 병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아왔습니다.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심리 치료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A군 부모의 지인이라고 설명한 누리꾼이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어린 나이에 온전하게 견뎌내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10대는 A군을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임대 사업을 벌이던 한 임대업자가 2달 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임대업자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취재를 해보니 수상한 점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0월 12일. 부검 결과 사인은 상세불명의 질병으로 인한 병사. 김 씨는 2달 넘게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1000채 넘게 사들였던 그가 정작 삼성급 호텔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셈입니다.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도 아닐 뿐더러 명의자는 사실 세금도 떠안아야 되고 배후에 분명히 이걸 주도한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김 씨는 1000채 넘는 집들을 사들였던 지난해 또 다른 부동산 업자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상가했을 때 직원으로 이제 지냈으니까 형동생처럼 지냈으니까 제가 뭐 형편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자신은 김 씨가 사들인 집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화곡동에서 누군가 집 40채인가를 넘겨줬대. 돈도 안 받고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김 씨가 사망하고 5일 뒤 또 다른 부동산 업자가 김 씨 부모 집과 토지 800평도 가등기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드님이 그 문제가 컸잖아요.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노인네들이 이거라도 처분해서. 정작 김 씨 부모는 모른다는 입장. 그런 것도 몰랐지. 나는 걔가 어떻게 했는지 어디. 김 씨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일 능력이 없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좀 모질러 보이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유족들도 김 씨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인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 중호자들한테 그 이용당해서 자기 명의로 해서 계약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용을 당한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등 김 씨 배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후원해서 만든 한복 홍보 영상을 요정으로도 쓰였던 일본식 건물에서 촬영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주최 측은 영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한복 홍보를 위한 영상입니다. 문체부와 부산시 등이 후원하고 부산섬유 패션 산업연합회가 만들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복을 홍보하는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문화 알림이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는 SNS에 하필 한복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이곳에서 촬영한 이유가 뭐냐며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선 해당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영상을 만든 주최 측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인지했고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며 재편집해서 다시 공개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오늘도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처음으로 그 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 관계자들과 경찰, 교통공사 직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전장현 회원이 사다리를 들고 지하철에 오르다 제지당한 겁니다. 말싸움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오전 8시 44분쯤 열차 한 대가 삼각지역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장현의 시위로 지하철이 무정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이럴 의지가 한 번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차라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교통공사 측은 안전이 우려돼 무정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열차가 7분 30초 정도 멈춰서 있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환승통로 사이가 혼잡해졌고 승객들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됐다는 겁니다. 교통공사는 이날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으로 상행선은 36분, 하행선은 17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일 가야 되는데 늦어갖고 지금 불편해서 혼났어요. 저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 정부에서 다 책임을 느껴야지 뭘 그래. 전장현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사이로 산이 붉게 타오릅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대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9가구 주민 12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9시 5분에 큰 불을 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송전탑 꼭대기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주 폭주 쏘는 게 아니라 확 내려오더라고.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있다 보니까 다 밑에 벌겋더라고. 한국전력 측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4개 면적이 넘는 산림 3헥타르가 탄 걸로 추정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숨졌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가 한 해 3,0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412명이던 사망자는 5년 동안 40%가 늘어서 지난해에는 3,378명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고 절반 넘는 사망자가 50대 또는 60대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식화한 데 이어서 하루 만에 탈원전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한 건데요.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신한울 1호기가 착공된 지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공기념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며 전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잇따라 뒤집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 얼빠진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제 검찰은 헬멧남으로 알려진 쌍방울 전 부회장 최우양 씨를 체포했죠. 김만배 씨가 최우양 씨를 통해 대장동 수익을 숨긴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다시 하루 만에 갚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거래인데 사실은 가짜 거래이고 돈이 다른 데로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오토바이 헬멧 쓴 남성이 김 씨를 데려갑니다. 폭력 조직 출신으로 알려졌고 지난 2013년 쌍방울 부회장을 지낸 최우양 씨입니다. 어제 대장동 범죄 소익 은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취재진은 천화동인 1호 계좌 내역과 회계장부를 입수했는데 최 씨가 운영하는 법인과 특이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2020년 4월 8일 최 씨는 90억 원을 빌립니다. 변제기일은 하루 뒤인 9일, 4월 24일엔 또 90억 2천만 원을 빌립니다. 이번에는 사흘 뒤 갚습니다. 6월 들어선 150억 원을 빌린 뒤 하루 뒤 변제합니다. 330억 원 정도를 하루 사이 빌렸다 갚았다 했습니다. 빌렸다라고 하면 모든 어떤 있을 수 있는 의문, 있을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대처하기 가장 쉬운 방안이어서 최 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 투자했다는 회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애초 공유 오피스에 있던 사무실은 비웠고 옮긴 곳도 간판만 있습니다. 공식 활동은 지난 2020년 비상장사 2개를 인수한 게 전부인데 이건 천화동인 1호에서 따로 20억 원을 빌려서 거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이지만 종착지가 어디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와 최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이 추적하는 자금 흐름은 또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기 명의의 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원입니다. 김 씨는 과거에 이 돈에 대해 누구한테 줬는지 한마디도 안 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고 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천화동인 1호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김만배 씨는 2019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6차례 모두 473억 원을 꺼내갑니다. 명목은 장기 대여금, 즉 빌려갔습니다. 이 대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추적을 예상한 김 씨는 자신만만합니다. 2020년 3월 김 씨는 이 돈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한마디도 안 할 것이라며 내 입을 어떻게 열 거냐고 말합니다. 추궁하면 노름하는데 썼다고 하면 끝이다라고도 합니다. 넉 달 뒤 다른 대화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돈 준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장담합니다. 또 내 돈 검찰이 뺏어갈 거냐며 어디 썼는지는 검찰 너희가 밝히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검찰과 상의하면 끝난다고 장담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취재진은 녹취록을 만든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사용처는 알 수 없고
김 씨가 돈을 회수할 의사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시기 쌍방울에 들어온 돈 가운데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연말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접 사면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김 전 지사가 양심수인 척한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직접 입장을 내 자신의 사면을 반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한 겁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명백한 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어차피 민주 진보 진영이야 윤석열 정권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여론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데 김 전 지사가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면 원칙과 내용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만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내년 전국의 땅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5.9% 내려갑니다. 올해 크게 내린 부동산 가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건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땅이나 단독주택을 가진 이들은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영향으로 내년 3월 나오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해 840만 원, 내후년부터는 1,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런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도 교육시설도 모자라고 또 기본적인 문화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사라질 위기의 마을을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해마을로 들어오자 작은 가게들이 나타납니다. 가북면 지역에서 식당이 몇 곳 정도 있어요? 3곳 정도 있는데 한 군데는 여기 있고. 수요가 적다 보니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배달 앱엔 주문할 수 있는 식당이 없다고 뜹니다. 가북이요? 예. 저희 가북까지는 배달이 안 돼요. 전에 한번 보니까 택시로 배달시키더라고. 극장에서 문화생활은 즐길 수 있을까? 좀 젊은 사람 갈까? 우리들 안 가봤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렇게 파란 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영화관은 이곳입니다.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데요. 지도로만 봐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관에 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라고 나옵니다. 매일 배차 간격이 4번이라고 뜹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시간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시 후 도착하는 버스 정보 전혀 없습니다.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맞춰 버스를 타고 구비구비 40분 넘게 달려 시내에 내렸습니다. 저희가 제일 빨리 시작하는 영화를 예매했는데요. 끝나는 시간이 저녁 7시 48분입니다. 마지막 버스가 6시 반에 떠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누리는 생활이 당연하지 않은 이곳. 40년 전엔 4,300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령 인구 대비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이 낮으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가북면 같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읍면동 1,800곳이 넘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뭘 좀 잘 해줘야 농사 짓고 애들 키우고 하는데 정부에 뒷받침이 안 되잖아. 공장 같은 거 이런 게 도와야 되지. 면사무소, 보건소 같은 거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오시거나 하시는데 그거 아니면은 딱히 이제 할 게 없거든요.
일자리가 없는 데다가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보니 젊은 층들이 계속 마을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분교도 200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 남은 초등학교가 사라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 지자체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일자리도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작은 결실도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로 조금씩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과정 프로그램을 7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중학교는 이웃마을로 다녀야 합니다. 일자리도 교육 여건도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 없다, 안 된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흐름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모습도 만났습니다. 10년 뒤 이 마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무려 1,100여 채의 집을 전세해놓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빌라왕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봤듯 빌라왕 말고 진범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잡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이 불안한 서민들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전세 보증금 보험까지 들었지만 정작 그 공기업은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당분간은 보증금을 못 내준다고 합니다. 장관도 걱정 말라고 하지만 얼마 전 지난 월요일이죠. 뉴스룸 끝나고 뉴스룸 뒤에서 했던 영상에 사기 피해자가 직접 댓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목소리가 오히려 한가해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며 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선입니다. 나라가 규정이라며 기다리라고 하기보단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닐지, 또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범들이 발 못 붙이게 하는 게 나라가 할 일이 아닐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였는데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다면서요? 네, 오늘 정말 추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핫팩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핫팩을 흔들게 되면 철가루와 공기가 반응해서 뜨거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핫팩을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클까요? 알아보니까 크게 3곳이었는데 모두 배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배꼽은 겉에하고 속이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이렇게 핫팩을 온열 자극을 하면은 속까지 좀 더 빨리 열이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아울러 이 신체 끝부분, 그러니까 이 손이나 발 등은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면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핫팩을 쓸 때 저온 화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부터 또 심할 경우 3도 화상까지 입을 수가 있는데요. 핫팩을 절대 맨몸에 붙이면 안 되고요. 꼭 얇은 옷 위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 날씨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또 충청 북부 쪽으로 10cm가 넘는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충남 쪽으로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조금 오르는 곳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영하 6도 등 오늘보다 3, 4도 오르고 낮 기온도 서울 2도, 전주 6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 6, 7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이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곧바로 뉴스룸 D가 유튜브로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 기준금리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